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당 당권을 주며 일찌감치 차기 대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와이드 플러스, 오늘은 김동연 지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일정 많이 바쁘실 텐데 또 호남 잊지 않고 이렇게 들러주시고 또 많이 만나고 다니고 계십니다. 지사님은 이제 호남 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호남 행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지금 보니까 금년에 호남에 11번째 왔더라고요.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정치를 시작한 원동력과 원천이 호남이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6년 전 경제부총리 그만두고 전국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3년 보냈는데 그때 맨 처음 왔던 것이 전라남도였습니다. 근데 구례, 순천, 광양 등 다녔고 여수를 갔는데 여수에서 만났던 주민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민주주의, 민생, 평화 다 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호남과 광주의 정신에서 이런 위기를 돌파할 그런 지혜를 찾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올 때마다 아주 기분 좋게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광주 들르신 것들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청년분들 좀 많이 만나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어떤 일정들 있으셨는지요? 네, 우선 목포로 먼저 갔었고요. 목포에서는 우리 전남지사인 김용록 지사와 약속한 대로 전라남도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목포 농협에 납부를 했고 목포대학교에 있는 청년들 만나서 이런저런 현안 또 간담회 했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늘 즐거워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곳 광주에 와서도 많은 분들 만났고 또 저녁 때는 조용히 기아 타이거스 그 야구장도 잠깐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광주에서 열렸던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셨습니다. 축사에서 경제부총리 시절에 이 남북 경제협력회담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과의 비화를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당시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으셨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제게 이 남북 정상 그 선언하고 나서 남북 경제 협력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수석 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벅찼는데 결국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 경제가 평화입니다. 평화가 또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아주 어려운 남북 관계와 이 교착된 대화에 대해서 아쉬움을 또 표시하면서 또 앞으로 잘 돼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풀리고 경제협력 문제도 풀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네. 최근 경제 이슈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조국혁신당은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직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경제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또 해법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금투세 문제가 정치 세력 간의 정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는 강행, 폐지, 유예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에는 자본시장 위축이 불보듯 뻔합니다. 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유예는 이미 2번이나 했거든요. 지금 또 유예한다고 하는 것은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미봉에 불과하거든요. 이번에 마침 금투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와 잘못된 관행이 다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지배주주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라든지 또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가 이게 이중과세 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금투세 지금 현행 법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그 한도 문제나 또는 이 손실 그 통산 기간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참에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관행을 고치는 것을 하면서 같이 시행을 하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자, 경기도정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제 이목을 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인사들 대거 영입이 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뭐 친문계 인사들이 지금 경기도정에 대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에는 전해철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앞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들도 계속해서 이제 합류를 했는데 뭐 이제 같이 일을 하셨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 전 정권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 또 지켜보셨던 분들 이렇게 발탁하시고 또 중용하시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비전 2030 보고서를 만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대한민국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켰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계승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 같이 일하는 것 조금 더 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의정활동이나 또는 장관 등을 하면서 그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거고 또 이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정권 교체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당대표가 최근에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지사님께서도 비판의 메시지를 내신 그렇습니다. 바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부당하다,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직접 내시게 됐습니까? 지난 2년여 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제1야당 대표와 전 대통령에 대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또는 반대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면죄부지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검찰과 정권의 잣대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또 제1야당의 대표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의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그런 이유로 비판을 했고 이제라도 좀 각성을 했으면 그리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이 투명성이 좀 확보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당연히 시선은 2년 뒤 지방선거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이제 대선으로 이제 유권자들, 시민들의 시선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언론에서 최근에 신삼김으로 표현하는 세 분이 있죠. 바로 김동연 지사님,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모든 언론이 이제 사실은 좀 지사님의 행보를 이 전보다는 훨씬 더 주목하게 되고 또 그런 스포트라이트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실제로 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도 좀 궁금하고요. 예, 뭐 부담 느끼고 있지 않고요. 지금 경기도가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그 지사 업무 수행 긍정도가 60% 이상 나오는 평가를 해주셔서 아주 고무돼 있고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 등에서 신삼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의 이 무능하고 또 무도하고 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의 열망을 이렇게 함께 담아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역할할 정부가 그런 민주정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서로 건전하고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보여주고 지지받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또 필요하면 경쟁하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에 있어서 좋은 자산으로서 또 디딤돌로서 쓰임받기를 저나 또 다른 분들도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지난 4월 총선 이후로 좀 더 공고해졌다라는 평가가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다 당 내에서 이제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되면서 소위 이재명 체제가 출범을 했고 이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이고 또 정권 교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앞으로 민주당이 보다 제대로 된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체제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유능하고 또 비전 있는 그런 인사들이 함께 경쟁도 하고 또 힘을 합치고 그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지사로서의 제 역할 또 진보의 도지사로서 또 민주당의 도지사로서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하는 심정으로 우선 경기도 일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있을 국민이 열망하는 정권 교체에 큰 초석이 되게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지사와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혼난다. 이걸 꼭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2차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건 돈 문제건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 군수분들이 중도 사퇴하고 여러 가지 일이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독점이 아니라 경쟁으로 가야 합니다. 네, 공진성 조선대 교수 그리고 조기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달 16일에 치러지는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추석 전부터 월세살이에 나섰고 민주당도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광과 곡성을 이틀 연속으로 찾았습니다. 군수 선거의 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커지겠죠, 교수님? 그렇죠. 애초에 이제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조직세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선거의 어떤 크기가 커질수록 조금이라도 이제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국혁신당 기대대로 지금 이제 선거판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까지 참전할 줄은 이제 민주당도 몰랐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약간 좀 급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그렇게 전국적인 이목을 모으는 것이 뭐 결코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영광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대선 주자들이 막 내려오고 뭐 유명한 TV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럼 이제 평소에 그냥 아름아름 조직들끼리만 하던 선거보다는 훨씬 더 모든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로 갈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렇게 판이 커지고 경쟁이 세게 붙다 보니까 비판이나 발언의 수위도 점점 커지면서 어쨌든 야권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이거 갈등이 계속 갈등이 계속 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거는 특히 이제 기득권인 민주당을 꺾겠다고 조국혁신당이 나선 입장에서 양당의 치열한 경쟁은 어쩔 수 없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의 선거 구도가 민주당 범민주당계 정당에서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다툼의 시작 내지는 2027년 대선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어떤 그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가 이제 좀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치열한 선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혁신당 서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좀 다릅니다. 선거에 부여하는 의미도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영광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번 선거는 단순히 영광 군수가 누가 되느냐, 곡성 군수가 누가 되느냐 이것보다 윤석열 정권의 회초를 한 번 더 든다. 이 의미가 크다. 이제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조국 대표는 이번 재보선은 대선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도 아니다. 지역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할지 군수를 뽑는 선거다.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당 대표의 선거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공 교수님, 이런 의미 부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각 당의 지금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메시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이제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도 그것을 더 큰 어떤 이제 도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이 바라는 이익과 결부시킴으로써 쉽게 그냥 이 선거의 의미를 축소해서 뭐 까짓 거 조국 혁신자도 한번 뽑아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만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조국 혁신당은 가능하면 이 선거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시지 말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건 지금 다 이제 각 당의 처지에서 나오는 나름의 이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겨야 하지만 동시에 이제 갈등이 치열해져서 이것이 부산 선거에도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 지방선거나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지지자들 분열로까지 가지는 않도록 메시지를 이제 섬세하게 이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 가서는 뭐 꼭 민주당이 아니어도 이번에는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또 마찬가지로 정청래 의원도 이제 영광에서 계속 조국 대표 뒤를 쫓아가면서도 자기들이 장남이니까 이제 큰아들 좀 밀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치 이제 국민의힘하고 경쟁하던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조절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선택을 요구해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 요즘 지지를 호소하면서 굉장히 지금 애매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 공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좀 타당한데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처한 가장 큰 상황은, 이게 민주당이 과연 민주당을 가장 지지하는 호남에서 신임을 받고 있느냐 마느냐. 사실 이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그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선거 전에는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국 혁신당과 굉장히 치열하게 내지는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이겼을 경우에 과연 그게 전남 내지는 호남에서 나는 민주당의 적통임을 인정받게 되느냐, 선거전이 치열해졌을 때, 내지는 구도가 굉장히 경쟁적이 됐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톤 조절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추석 연휴 직전에 저희 KBC가 영광과 곡성의 정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후보자가 아직 확정되기 전 상황에서 실시된 여론조사고, 이게 뭐 당연히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은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었던 건데, 영광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혁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왔고, 곡성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조금 더 격차를 크게 두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본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연하지만 그래도 판세 어떻게 흘러갈 건지, 뭐 단순하게 누가 유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판세를 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이제 뭐랄까 작은 단위에서의 선거이기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마음들이 그러니까 많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유동적으로 앞으로 선거가 사실 20일 정도 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막 출렁거릴 수 있는 성격의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곡성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이 확인된 지지세 안에서 아주 살짝 뭐 미세한 변동은 있겠지만, 뭐 인구가 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이런 큰 도시 대도시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아주 한 명 한 명 세가면서 한 표씩을 모으는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세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신진 정당인 돌풍이 일으키는 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하나는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 투표층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실망 투표층을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되느냐, 투표소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경우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지난 선거 자체가 예전에 그 군수 선거가 두 사람의 경쟁 구도였고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고 그리고 소지역으로 따져보면 영광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광주 권역, 광주, 장성, 담양 권역. 그러니까 이계호 의원의 주력 기반이 지역 기반. 장성, 담양과 상당히 다른 지역이면서 동시에 또 목포 권역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약간은 소외돼 있는 지역 내지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조직세에 약한 지역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 지역에서 나타난 불만이 인물론을 틈타서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불만을 틈타서 조국 대표가 깃발을 들고 나가면서 결집을 시킨 거죠. 일단 이러면서 2024년 4월 총선에서 나타났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득표율 양당 한 40% 다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구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진보당입니다. 그냥 여론조사나 각종 조사에서 보면 진보당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선거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도의원 한 명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태양광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아니면 또 핵발전소라든가 여러 이슈들에서 진보당 강세 지역이고 이 표가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낮거든요. 그렇다면은 4대 2 정도 구도에서 굉장히 치열한 선거 구도가 될 것이 아마 가능성 높은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판세고 곡성의 경우는 이것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상당한 선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과 곡성 재선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요 질문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가 2년 뒤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는 2년 뒤 지방선거가 아니고 지난 총선의 연장선을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지역구가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음 지방선거하고의 연관성이 더 커 보이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출마하는 정치인의 후보자 측면이 있고 동시에 이제 유권자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고 뭔가 선거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선택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 정당에서 각자 뭔가 좀 더 나은 제안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정당을 선택하려는 여지를 좀 더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이번에 이제 물꼬를 틀 것이냐 이게 이제 달려 있는 거고 또 후보자들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 외에는 대안이 없고 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 아니면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선택지였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정당이 있을 때 그럼 나름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내가 꼭 민주당에만 목을 매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도 여러모로 이제 선거의 판세 뭔가 구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결국 2026년 지방선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이번에 영광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사실상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던지는 세력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 공 교수님 말씀대로 2026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내부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국회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서 되돌아왔던 방송사법 또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쟁점 법안이 재표결에 붙여졌는데요. 결과는 모두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여권 내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놓는다거나 방관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20차례가 넘는 거부권입니다. 이전 정권 같았으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정책 이슈가 됐을 텐데, 뭐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너무 잦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시민들도 유권자들도 좀 익숙해져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재표결 결과 법안 폐기도 이제 익숙해진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본회의 결과 예상을 하셨던 부분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탈표가 나오긴 힘들었던 상황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탈표가 나오려면은 당내에 구심점이 있거나 아니면 당내 어떤 여론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여론이 없고 이게 용산의 장악력만 오히려 강조되는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없는 게 너무 당연스러운 결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도 뭐 이번에 뭐 폐기된 것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뭐 예상될 수 있었고,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안의 성격 때문에도 이탈표가 나오기는 뭐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딱히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이나 다른 입장을 가져야 할 법한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진영 전체 이익과 관부된 거니까 이제 오히려 재표결에 부결을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좀 늦춰지고 또 이제 재의결해야 될 법안의 성격이 조금은 당내의 권력투쟁과 관련될 수 있는 법안이 된다면 이제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 문제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인데 아직 이 윤 대통령의 손에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관련 의혹 등이 특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연일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국회도 방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을 예고한 상황이고 뭐 거부권을 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선택의 기회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대통령실이 23일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쌍특검법에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다. 결국 반헌법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게 이 법안은 내가 임기 내내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실의 강경론은 상수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은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보수 진영 내에서 점점 느끼고 있고, 이게 대선이 다가오고 지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여기 이 수렁에서 빠져나가야 되느냐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향후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오히려 특검 통과에는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겠죠. 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이 법안들 어쨌든 뭐 거부할 거라고 이미 예고된 상황인데 타이밍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것들을 이 거부권을 쓸지 이 부분에 대해 좀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 행사야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의결을 이 야당이 언제 추진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인데, 그 타이밍이 예를 들면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제 검찰의 기소 시한을 넘겨서 10월 11일인가요? 그때를 이제 넘겨서 만약에 재의결을 추진한다면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거의 매일 새로운 폭로가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무슨 뭐 10월 10일에 또 이제 그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폭로가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그때 정보를 제공한 이제 김용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서 이제 일을 했던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이 모 씨가 직접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다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이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공교롭게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의결 시기를 그 이후로 잡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조금 명분이 없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고 그냥 불참하는 수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정말 약간 느슨해질 가능성도 이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약화되면 될수록 이제 여당에서도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필리버스터도 포기했었고, 사실 그때도 뭐 김 여사에 대한 방어 자체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만, 자, 오늘 여당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또 주목받았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발언일 것 같은데 교수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정당이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제 차기에도 어떻게든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이런 입장은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상식적인 주장 자체를 무엄한 도발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신경 쓰면서 동조하는 것이 여당의 이제 다수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이제 오히려 이제 고립되는 모양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언제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장님 그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계속해서 한 것 그리고 네. 오늘 또 이런 발언들 연장선에서 봐야겠죠.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겠죠. 결국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지는 자기 의제를 던져야 되는 건데 지금 던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독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슈가 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 두 번째는 최혜병 특검, 세 번째는 이제 의정 갈등 내지는 의료 대란 문제인데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제외하고 두 가지 최혜병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경선 당시에서부터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의료 문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민생과 연관되면서도 본인이 당 안팎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사안에서 뭔가 이제 용산과 점점 거리를 두겠다 내지는 각을 세우겠다는 그런 포석을 점점 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검찰이 굉장히 난감해진 사안이 생겼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했었던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에 대한 불씨가 다시 살아난 건데요.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하든지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지금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와서 선택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난감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여기 이 사건에서 재밌는 거는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대가성 있게 청탁을 한 거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게 대가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무죄 불기소고 최재형 목사도 불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최재형 목사 자체가 내가 의도가 있어서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판결이 나온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검찰 입장에서 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가 된다고 해도 반드시 검찰이 그걸 기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소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여부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불기소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 문제는 두고 아마 검찰 내지는 뭐 용산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추가 의혹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후폭풍도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하필이면 이제 검찰총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분도 나름 되게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방금 본인에게 이제 임명장을 준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에게 이제 기소 의견을 얘기한 건 사실 그 청탁의 대상인 공직자를 대통령으로 보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김건희 여사가 주목받다 보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 같은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직자의 아내에게 이제 선물을 주면서 뭐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대통령실의 공직자가 그와 관련돼서 확인 여부 전화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기소를 안 하기는 굉장히 이제 그 명분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하고 그런데 방금 자기에게 임명장을 준 그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 조직 전체의 장기적인 운명을 아까 이제 정당의 운명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정부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고 마찬가지로 검찰도 이 조직이 끊임없이 국민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신뢰를 받으면서 유지되려면 뭔가 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풀지를 지금 못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내적으로 갈등에 빠져 있고 어느 때에 이제 조직의 운명을 더 할 것이냐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좀 약간 법적 쟁점을 좀 따져보자면은 그 김영란법에서는 잘 이야기됐듯이 이게 배우자가 이게 받는 것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에 해당 공직자가 신고해야 되는 의무는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건은 어쨌든 다음번 단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신고를 왜 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용산에서는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대신에 우리는 국고환수를 하려고 했다. 이게 했다. 그 대통령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 대상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국고환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할 텐데 어찌 됐건 이 사건이 기소가 논란이 되면 될수록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 이슈에 점점 끌려 나오게 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계속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자 이런 특별 법안을 야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는데 이 법안도 결국 윤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하면 어쨌든 이 법안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텐데요. 예상을 하면서도 강행하는 야권 또 정부 여당의 충돌 불가피한데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답답한 상황 계속 쳇바퀴 돌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도대체 그럼 언제 끝날 거냐,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늘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보수 용산이나 국내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민주당도 지금의 대치 국면이 딱히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계속 용산이 불통하는 게 보여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가 출구 전략을 마땅히 못 찾으면서 점점 침몰해가는 게 사실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압력이 커져야 되겠죠. 이게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제 20% 내지는 이제 조만간 이제 10%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점점점 이제 표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되는 그런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가면서 국내힘 내부에서 얼마나 정치적인 압력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윤석열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힘을 받을지가 거부권 행사 국면에서는 좀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침몰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당이 또 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이면 대통령실이 극적으로 좀 전향적인 태도로 가져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일까요?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참모들이었다면 사실 진작에 약간 방향선회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조차 심지어 총선에서 그렇게 패배했는데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는 걸 보면 웬만한 시그널로는 뭔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지금 사안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가 저항이 있는 것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무적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내분이 일어나도 그 내부에서 반발하는 그 목소리 자체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 또는 자기 사익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매도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자,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대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가 만찬을 했는데 오히려 심각한 갈등만 드러났죠. 이게 독대를 만찬 전에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하고 또 만찬이 끝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독대를 요청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만찬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좀 전해지면서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혹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매끄러운 만찬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짐작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했을까?
이런 비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왜 했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하시게 됐죠, 교수님. 아니 뭐 왜 자꾸 빼놓고 먹느냐, 왜 한 대표만 배제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럼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절대 단둘이 먹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 초청해서 이제 집 단체 만찬,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냥 지도부의 의견을 듣는 형식이 아니라 체코 순방을 다녀와서 순방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형식의 만찬이 돼버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기대했던 형태의 만찬은 아닌 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뭔가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당과 정부가 뭔가 좀 협력하고 조금이라도 지혜를 조금이라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건데, 이제 그쪽으로 가려는 그 기대의 표출로 그래도 이제 저녁도 먹고 그러면서 하라는 얘기였는데, 그냥 밥만 먹으라는 뜻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꾸 대통령실이 문제 삼는 포인트가 굉장히 문제적인데, 뭐냐면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나 쟁점이나 뭐 어떤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만찬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느냐,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느냐, 또는 만찬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뭐 독대가 더 필요하면 따로 얘기하면 되지 왜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자꾸 이제 그 태도와 형식을 문제 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내용보다는 형식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그것이 나를 불쾌하게 한다, 그것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또 한동훈 대표는 X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식을 어떻게든 갖춰주면서 뭐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개인 플레이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말 자꾸 던지고 뭔가 이견 표출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본인 생각에는 시시비비 그냥 사안 자체가 중요한 거지 왜 뭐 발언의 형태나 장소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세대 전쟁 느낌도 있고,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그렇지 않은 리더십 간의 이제 마찰도 있고, 약간은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용산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이제 계속 이제 평행선을 그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왜 만났을까요? 그러면 결국 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거죠. 왜 그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따로 노느냐. 예, 이 문제는 결국 이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열린우리당의 해체를 떠올리시면 될 텐데,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서 당정 관계가 악화되고, 그리고 당이 뚜렷한 구심점이 없고 한 배에 타지 않고 사업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산산이 흩어지면서 2007년 대선에서 일패도지하게 되는 국면이 만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보수정당 지지자들 내지 보수정당 내부 사람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우리는 당과 소통한다 해서 불러 모은 거죠. 하지만 이게 그 만찬 이후에도 여론이 모든 어떤 그 신문, 특히 보수 성향 신문에서 비판적인 논조를 쏟아낸 거는, 당시 만찬에서 보면 재밌는 게 사진 기자를, 그러니까 보통 그 대통령실 사진은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사진 기자가 가서 사진 찍어오는데 사진 기자 출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식 사진사가 찍는 컷 몇 개만 배포하고,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동시에 부각되는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모든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만 부각되고, 한동훈 대표는 저 뒤에 있는 약간 뭔가 그 중심 인물의 부차적인 어떤 그 조수 역할처럼 보이게 구도가 짜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통령이 나는 당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런 걸 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대통령의 입장 같고, 결국은 이거는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의 당선은 결국 반윤 내지는 비윤 당대표를 선택한 건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당내 권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지금의 어떤 당정 갈등의 핵심을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 중에 좀 궁금한데, 자 그러면 이제 형식 같은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근데 둘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아주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내왔고, 그것도 검찰이라고 하는 같은 조직, 그것도 굉장히 수직적인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같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형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불쾌감을 표현하는 거, 언론에 대고 먼저 말하고 하는 것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 아니라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그게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하고 평가했을 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사이인데 왜 그렇게 사적으로 못 만날까?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과거의 관계를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면 그렇게 내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기보다는 기능적인 결합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능적인 관계가 이제 바뀌어버리고 더 이상 그런 기능 요소로서 이제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당 지도부와 상견례 만찬에서 당 대표에게 인사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그때도 이야기가 좀 논란이 됐었고요. 친한계 의원들, 친한계에서 비판이 특히나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했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정부 여당 간의 이런 갈등. 조국 혁신당 대표는 기이하다라는 정치권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제 기이하다라는 평가까지 내놨고요. 이게 여야의 대립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 이것들을 정말 이게 개인적인 캐릭터의 문제나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느냐.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가 되었는데 내가 이 당을 어떻게 바꿔서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아젠다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젠다를 같이 할 만한 그런 정치 보수 내부 엘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교체는 엘리트들 집단, 그러니까 한 명만 잘라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세력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한동훈과 같이 할 만한 세력이 없죠. 그리고 세력을 만들 그럴 기회도 없고 그럴 기재도 안 만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한동훈 개인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 양쪽 모두의 이런 문제가 결국은 되게 갈등이 부각되고 서로 타협을 하지 못하는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 여기서 이제 그 정당 문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기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당하고 정부가 또는 대통령실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럴까? 그러면 위기의식을 못 느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럼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의식이 없냐? 그렇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언론들 위기의식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유권자들도 위기의식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말은 않지만 저변에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위기의식을 느낄 거고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위기의식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걸까? 보면 이제 일단 역사의식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말은 무슨 개혁을 자기가 하고 있고 역사의 길이 남을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좁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보수 진영 전체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계속 잘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과 의식을 가져야,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강한 비판에 이제 봉착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런 식의 책임감이나 의식을 하기 때문에도 물러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그냥 별로 그렇게 큰 남의 정치적 생명, 다른 지지자들의 어떤 운명까지 자기 어깨에 있다고 하는 그런 강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 싸우는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이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이제 말씀대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되게 뭔가 지금 지지자들의 운명, 그리고 의원단,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지금 짊어지고 비장하게 나선 태도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고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오게 될지 또 어느 타이밍에 터져 나오게 될지는 여전히 좀 그냥 막연하기만 좀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에 지금 여권 분열의 어떤 그 촉매제가 돼서 가까운 시일 안에 뭔가 큰 트러블이나 이런 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보수 정당 내의 권력이 드러날 정도로 약화되는 이벤트가 벌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과연 지금 반윤석열 내지는 탈윤석열에 동참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 명 있죠.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그 기타 등등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결국은 탈윤석열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맞싸우면서 보수 정당의 내부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박히고,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우군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더 고립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이 좀 몇 달, 두세 달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독대 요청 계속 이제 했는데 거절당했고, 만찬 끝나고 또 정무수석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요청을 계속하고 또 답 없는 요청만 계속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야당이 이제 법안 계속 강행 처리하고 거부권 되면 또 재의결 실패하더라도 하는 거랑 비슷하게 계속 답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당 내에서의 이제 결정적인 분열의 계기는 그 당 내에서 나오기보다는 바깥에서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러니까 거기에도 계속해서 무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집권 후반기로 넘어올수록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제보나 뭔가 비리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좀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과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이제 검찰이 언제 입장 선회를 하게 될지, 조직의 운명을 더 우선하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결별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이제 그때가 결국은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여당 내의 분열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검찰이 입장을 선회하게 되는 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입장을 선회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가 이제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수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 정권이 이제 뭐 아직 뭐 절반 정도 문제가 남았습니다만, 검찰의 입장 선회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좀 공 교수님과 의견이 다른 게,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정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정권은 태블릿 PC 당권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너네 그 수사로 무너진 게 아니라 2010년 4월에 총선 결과로 해서 지지연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면서 무너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정치적인 위기가 사법적인 위기를 키우는 것이지, 사법적인 문제가 그게 정치적인 위기로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얼마큼 취약해져 있는가,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그 구조의 붕괴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여론조사 지지율 내지는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강화군수 내지는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정부와 여당이 대놓고 갈등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상황에 여야 간의 협치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 올해도 30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해법도 희망도 없는 정치에 국민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